지금 우리나라는 투사와 전사가 필요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죽을 각오로 싸울 수 있는 청년 정치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미래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네, 오늘은 귀한 분을 좀 모시고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요즘 지난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이 MZ세대, 2030 세대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참 높습니다. 그래서 여야 할 것 없이 어떻게 하면 이 2030 세대의 마음을 얻을 것인가, 또 이 자유우파 진영에서는 이들의 지지를 힘입어서 어떻게 정권 교체를 이뤄갈 것인가, 좀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지금인데요. 자,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참 뜨겁습니다. 더불어서 최고위원 선거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정말 2030 세대를 저희 여기에 모셨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하신 함수롱 후보를 여기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청년 최고위원 후보, 청년 부분입니다. 당대표 선출되고요. 그리고 최고위원 2분 선출되고요. 그 트랙과는 별도로 한 명이 선발되는 청년 최고위원 부문이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 청년 최고위원에 출마한 국민의힘 함슬옹 청년 최고위원 후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또 출연해 주셔서 저희도 영광인데요. 아닙니다. 저야말로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이고요.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또 너무너무 기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한창 바쁘시죠? 네, 사실은 7일, 8일로는 모바일 투표가 있었고요. 지금은 ARS 투표가 아마 쫙 돌아가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저라는 사람 인사도 좀 올리고 싶었고, 그래서 이곳 나오게 됐습니다. 네, 이번에 최고위원 후보로 이제 5명이 나오셨죠.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저희가 5분의 그 연설도 보고 토론회도 봤는데, 5분 모두 각자의 어떤 역량들이 다들 뛰어나시고, 또 참 말씀도 잘하시고, 그래서 참 보는 내내 굉장히 기뻤습니다. 어쨌든 본인에 대해서 함수롱 후보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좀 프로필을 스스로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보시니까 제가 그냥 검색해서 본 걸로는 이화여대 나오시고 지금 연세대에서 대학원 재학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어떤 일을 해오신 분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저는 1988년 올림픽 동의입니다. 올림픽 세대에 태어난 사람이고요. 저는 88년도에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나오고, 그 다음 이제 서울로 온 케이스입니다. 제가 최근까지 했던 일들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20대부터 창업을 해왔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어렵게 해오기도 했었고, 창업을 계속 해오다가 20대 후반, 그리고 30대 초반에는 홍보 마케팅,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IT를 기반으로 한 홍보 마케팅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 일들을 쭉 걸어오고 있었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꼭 지역적인 것을 떠나서 자유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이 너무나 다행스럽고 감사하다라는 입장,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의 이 대한민국의 이 상황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2030 세대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20대가 된 딸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정치에 관심이 없는 세대처럼 보이기도 하고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40의 끝 무렵에 있는 사람인지라 그래서 참 궁금하긴 한데
어떻게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이 정치에 뛰어들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하필 국민의힘이라는 곳을 선택하게 되었는지가 네. 저는 궁금하거든요. 2016년도에 정치적 탄핵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국가의 위기라고 생각하고 체제를 수호해야 한다.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모두가 그 당시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모두가 자유한국당에 미래가 없다라고 했을 때 제 발로 찾아왔습니다. 누군가의 스카웃이라든지 영입 이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개파나 이런 라인 이런 것에 자유로운 한 사람의 저 함수롱이라는 사람이었고요. 제 발로 찾아왔을 때 사람들이 저한테 다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다. 거기에 가면 너 미래 없다. 왜 망하는 집안에 시집 가냐 라고 저를 다 말렸습니다. 그때 저뿐만이 아닙니다. 당원 동지분들께서도 그냥 스스로 죄인임을 자처하시면서 그 이후에 선거 계속 치러왔고, 자유한국당, 그 당시엔 자유한국당이었으니까 자유한국당이라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온 국민들로 하여금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렇게 해왔던 시간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원이라는 거 하나만으로 2030 세대들에게 갖은 욕을 먹고 여기까지 오게 됐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오게 됐습니다. 왜 국민의힘을 선택했느냐라는 질문에는 국민의힘이야말로 자유 그리고 우파의 정치적 대표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연히 이곳에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현재 정치적 대표체 제1야당은 이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제 뜻을 펼쳐야 하고 또 국가를 바로잡는 데 제 모든 것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곳에 입당하게 된 것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리고 연설 들었을 때 네. 자유 우파, 네. 이 우파의 가치를 참 언급을 많이 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네. 그래서 저도 항상 모르겠어요. 나를 어떤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을 할까? 자유 우파가 될 수도 있고, 자유 진영, 보수 우파, 자유 세력.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명칭으로 어쨌든 뭔가 나를 이제 규정을 하는데, 네. 얼마 전에 그 조갑재 대표께서는 같은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명 건설 세력이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문명 건설 세력. 그리고 그에 반해서 이 문재인 정부는 문명 파괴 세력. 우리가 문명을 얘기할 때 문명에는 크게 법치, 사실, 과학. 네. 이 법치, 사실, 과학을 파괴하는 이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와 굉장히 반대되는 어떤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낼 때 문명 건설 세력이 참 멋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자유우파의 가치를 굉장히 강조하세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왜 그걸 이렇게 강조하시는 건지,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자유우파의 가치라는 거는 뭘까? 이게 좀 궁금했거든요. 저는 말씀하신 거에 대한 한 가지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일단은 우리나라는 우파, 좌파 나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고, 우리는 일단은 전쟁을 겪은 나라입니다. 네. 그리고 그 전에 해방이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게 있다. 세상에는 모두가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고 모두가 부자가 되는 어떤 이념이 있는데, 지금 북한도 지금 그거를 하려고 한다. 그리고 아시아의 수많은 국가도 이제 그걸 하려고 하고 있다. 유럽의 모 국가도 지금 그걸 하려고 하고 있다. 이걸 생각하면 모두가 열심히 일을 하고 모두가 배부르고 모두가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주의들이 그 당시에 유행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때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그거는 없다.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이기적이다. 그렇게 되면은 모두가 배고프게 된다라는 리더십을 발휘하시고 성견 진영을 발휘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곳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 올바른 선택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자유라는 것을 선택했고, 이 자유라는 것은 정치적인 것, 그리고 경제적인 것, 모든 것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자유를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었던 것이고, 지금의 번영이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자유우파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 뿌리로 먼저 갔습니다. 건국이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으로 건국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이곳에서 프라이드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이념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우파라는 것이 정답이기 때문에 네. 항상 정통 자유우파를 수호하는 함스롱 인사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에 더해서 어떤 자유우파의 어떤 가치를 어떤 우리 뿌리에 기반해서 어떤 정치를 하겠다. 네. 이제 그 정치라는 게 그 가치가 어쨌든 당으로서는 어떤 정책으로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청년 최고위원으로서 나는 자유우파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으로서 네. 어떤 청년 최고위원이 되면 청년들을 위해서 아니면 이 나라를 위해서 난 이런 정책만큼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뭐 정책도 당연히 중요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념 뿌리를 먼저 확고하게 하고 난 다음에 정책적인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책 같은 경우에는 2030에게 우린 미래로 가야 된다. 희망을 위한 소통 창구를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 저는 사실 다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요. 희망 소통 창구를 만들겠다라고 공약을 하신 분도 있고, 그것도 저는 이해는 합니다만, 구체적인 청년의 현실의 삶에서 저는 정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학원을 재학 중인데요. 사실은 1년 동안 학교에 가서 변기에 물 한 번 못 내려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학교를 가지 않거든요. 네. 그 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줌이라는 온라인 동영상으로 강의를 듣는데요. 그걸로 강의를 듣기 때문에 강의의 수준도 낮고요. 캠퍼스를 한번 걸어보지도 못하는데 그렇죠. 굉장히 웃긴 거는 뭐냐면요. 등록금이 네. 대부분의 학교가 10원 한 장 안 깎아준다는 거. 네네. 그렇더라고요. 네. 저희 딸도. 네, 아니, 저 화장실에서 손도 한 번 안 씻었는데, 네. 그러면 당연히 학교 측에서는 그만큼 큰 비용을 축적하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이럴 때일수록 학교 측에서 자발적으로 등록금을 좀 줄여준다든지 이런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우선적으로 등록금, 페이백 위원회 추진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요. 그렇다면 대학을 다닌 사람들만 이거 혜택 받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등하게 앞으로 정책을 제시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페이백에 대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학에 다니지 못하는 친구들에게는 바우처, 배움 바우처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예를 들어 유튜브 제작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자산 운용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관심 있는 분야인데요. 개인의 어떤 금융 지식 이런 것들도 다 배울 수 있는 네. 바우처 지급하는 정책 제시할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하나 인상적이었던 것들은,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2030 세대의 네. 마음을 잡기 위해서 내놓았던 것들이 거의 포퓰리즘 정책이었거든요. 네. 무슨 여행 지원금 얘기까지. 네. 이재명 씨가 그 말씀하셨죠. 썼었는데, 네. 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네. 근데 그 포퓰리즘 정책에 굉장히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시는 걸 봤어요. 특히, 네. 이제 출산하신 네. 그 여성분들에 대해서 네. 꽃바구니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봤는데, 네. 이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네. 가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일 바구니. 제가 그 말씀을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이 있어서 짧게 네네네. 설명을 드리자면, 2019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아이를 낳은 산모에게 과일 바구니를 주라라는 것으로 특별 예산을 편성했는데 90억 6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성들이 문재인 대통령 너무 로맨틱해. 너무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이렇게 아이를 낳은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여성 커뮤니티에 그것이 칭찬처럼 퍼지는 것을 보고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에게 시원하게 한마디를 했던 것이 바로 이번 전당대회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친구들아, 너가 오늘 받은 그 과일 바구니는 너의 아이가 미래에 갚아야 할 빚이다. 그걸 먹고 행복하느냐. 행복해서는 안 되고 분노를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포퓰리즘 정책이 나올 때마다 정말 뭐가 솟구칩니다.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산 지가 언제부터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다고. 이렇게 오만한, 그것도 거기에 공이 하나도 없는 좌파 정권이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오만함을 펼치는지. 산업화 세력의, 산업화 시대에 공인 것이고, 기업과 대한민국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의 공을 자신들이 뭔데 이렇게 자신들에게 유리한 표 정책으로 그런 것을 쓰는 건지 저는 너무너무 화가 나고, 특히 포퓰리즘 정책에 우리 청년들이 분노해야 되는데 그 언발에 오줌 누면 따뜻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게 전부 얼어붙어서 나를 더 괴롭히게 되는데 여기에 분노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고 저는 그것이 너무 슬프고 걱정되고 이런 마음 가득합니다. 포퓰리즘 정말 멈춰야 되고, 특히 이상한 게 지금 우리 국민의힘 내에서 지원금 주자라고 주장하는 이상한 우리 정당의 이념과 가치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말씀 하시는 분 있으십니다. 예전부터 비판해왔고 견제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 최고위원 후보이지만 청년 최고위원이 된다면 우리 당에서만큼은 청년에게 지원금 주자, 돈 주자라는 거 이거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행히 그래도 2030 세대가 참 영리한 세대라는 게 드는 게,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어쨌든 그 표가 여당으로 안 갔어요. 네. 여당에서 많은 뭐 그런 포퓰리즘 정책들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현금도 지원이 됐죠, 많이. 네. 어쨌든 그게 2030 세대들에게 그래도 통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확인한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다행이었는데, 거기에 어떻게 보세요? 거기에 이건 대해서는 이렇게 네. 좀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2030 세대들은요, 이기심보다 정의가 앞선 세대입니다. 네. 알기만 하면, 깨우치기만 하면, 정확한 정보로 우리가 판단만 하게 된다면, 우리 2030 세대들은요, 이기심보다 정의를 선택할 것입니다. 2030 세대라고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뭐 60, 70, 80 분들도 언젠가는 2030이셨을 것입니다. 네네. 그분들도 항상 그 자신들의 인생에서 이기심보다는 정의와 애국을 선택하셨던 분들이십니다. 지금의 2030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 뿌리입니다. 다행히 이번 4.7에서 우리가 성공했지만 이걸로는 저는 부족합니다. 다가오는 대선은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큰 저는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체제수호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반드시 정말 많은 2030 청년들이 이기심이 아닌 정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가치를 확실히 바로잡고 우리의 목소리를 모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어쨌든 2030이 뭔가 그 실체만 알면, 그리고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어떤 이런 가치 판단이만 정확하게 되면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세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포퓰리즘 정책 얘기하시니까 저도 최근에 그 서울시와 그 시의회 사이에 좀 갈등이 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쟁점이 됐던 게 서울민주주의위원회라는 조직을 뭐 유지하느냐 폐지하느냐 가지고 싸우던데,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서울시 민주주의위원회가 도대체 뭐 하는 데인데 이렇게 고집을 할까 봤더니 거의 1조 원을 갖다 쓰더라고요. 그리고 사업 예산만 한 700억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쓰이는 곳이 뭐 마을 공동체다, 뭐 주민 뭐 자치를 실현한다 해서 쓴 그 돈의 내역들을 보니까 뭐 마을에서 뭐 뜨개질을 하고 뭐 요리를 하고 이런데 수십억씩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이렇게 세는 걸 보고 정말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어쨌든 그런 포퓰리즘 정책이 결국은 나에게 내가 내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이런 판단, 정보 제공만 제대로 해줄 수 있으면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저는 이제 걱정이 되는 게 국민의힘이 좀 약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 그
총선에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빅데이터 분석이라든가 네. 아주 철저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그런 그 백업들이 굉장히 잘 돼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비해서 국민의힘은 그런 게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다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국민의힘은 홍보 마케팅이 너무나 약합니다. 더군다나 다가오는 선거에서는 홍보 마케팅 프로들이 정말 대거 투입돼서 이 선거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어떤 것이냐면 선거를 앞두고 이제 정당에서는 사람들을 이제 기용해야 되고 네네. 대권 후보들은 가장 나와 홍보 전략과 마케팅 전략을 가장 잘 짜야 되는 사람들을 소개를 받고 이제 그분들이 일을 하고 지휘를 해야 되는 체제인데 사실은 홍보 마케팅과 선거, 이 정치는요, 이 두 가지를 다 잘 아는 사람이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사각지대인 거거든요. 근데 홍보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대권 후보가 이제 이게 너무 필요하니까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이것이 홍보가 되지 않으면 제대로 이것이 펼쳐나가지 못하잖아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호응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홍보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서 제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대통령 후보와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뭐 명함을 받든 어떻게 해서 일단은 만나서 그래? 홍보 마케팅? 일해 라고 해서 붙는데요. 사실은 진짜 프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선거의 전략을 사실은 잘 못 짰던 것이고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단순히 숫자만 흘러간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IT 세대, 온라인 세대이고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휴대전화로 남녀노소 불구하고 다 요즘 스마트폰 사용하시잖아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포털 사이트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하루 방문자가 4천만 명, 최소 4천만 명이라고 해요. 여기에 대한 전략이 있었는가? 그리고 SNS 우리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인터넷 포털 뉴스 잘 알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전략이 거의 없었다. 저는 거의 없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나마 조금 좋아졌던 게 이번 4.7 재보궐선거였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당의 약점은 마케팅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첨언 드린다면 중도가 싫어할 거야라고 하면서 우리 당의 기본 이념을 지우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행동들은 옛날 선거 방식 그대로 다 하고 있어요. 이념도 지우고 선거 방식은 옛날처럼 하고 있다. 완전히 잘못된 방식이죠. 그래서 저 함수롱이 항상 말씀드리는 것, 초지일관 말씀드리는 것은 이념과 가치는 우리 정당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하게 더 굳건히 지키고 홍보 마케팅을 혁신하자라는 말씀을 초지일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최고위원 그 후보로 나오신 분 중에서도 뭔가 뭐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다. 그리고 뭐 청년들에 대한 어떤 교육 이런 것들을 강화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들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보니까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캠프에서 일하신 것 같던데. 네, 그렇죠? 저도 뉴미디어 쪽에서 일을 했고요. 네. 제가 담당했던 곳은 뉴스에서 밑에 뭐 어떤 댓글 같은 것들을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혹시 또 좌파들의 또 공격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고 또 대응도 하고 또 미디어 쪽을 주로 담당해서 체크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어쨌든 4.7 재보궐선거에서 아주 크게 이겼어요. 네. 그러면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뭔가 캠프에서 어떤 뭐 홍보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뭔가 변화가 있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조금의 변화는 있었고요. 이번은 굉장히 운이 좋았던 게 LH 사건이 같이 터지면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호응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우리가 절대 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어떤 바람이 불어서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이 조성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 내부적으로 튼튼해지고 부족한 점을 채우지 않으면 그 작은 바람에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어쨌든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뭐 2030 세대가 뭐 60대 이상으로 이 국민의힘을 지지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큰 승리를 하게 되었고, 또 그 2030 지지에 힘입어서 지금 이 당대표 선거에서는 지금 뭐 이준석 돌풍으로까지 사실
이어지고 있고 네. 사실 뭐 승리를 아주 점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네. 왜 2030 세대의 여당이 아닌 국민의힘을 이렇게 지지를 할까? 그리고 이 지지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준석 후보가 가진 어떤 정치적인 가치,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이념, 이런 것 때문에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고 뭐 이준석 후보의 팬덤 현상이 벌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한 대안으로는 국민의힘이 거론되고 있고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4.7 재보궐선거에서 2030에서 60%대가 나왔고 특히 2030 중에 남성 세대에서는 70% 이상의 네네. 표가 나왔었죠. 저는 이 이준석 후보가 가지고 있는 페미니즘 정책이 여기에 먹혔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친구가 이야기하는 이 후보가 하시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좀 젊은 층의 목소리가 좀 시원하게 들렸다. 저 사람이라면 문재인 정부를 뭔가 향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정도로 보고, 이것이 뭐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어떤 정말 저 사람이 가진 정치적인 식견이나 정치적인 가치가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보고 자유파로의 확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걸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숙제들이 전제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국민의힘 뭐 이 전으로 치면은 자유한국당이고 그 전으로 치면 새누리당이고 그 전으로 치면 한나라당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 그 목소리가 한 인물로 나타나는 것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변화를 해라, 좀 바뀌어라 라는 목소리로, 그 목소리에 특혜? 아니면 뭐 어떤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런 돌풍을 뭔가 이어가고자 하는 열망이 이준석에 대한 뭔가 지지로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을 뽑으면 뭔가 2030의 어떤 지지를 더 끌어오고 그쪽으로의 어떤 외연을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지지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당대표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될 것으로 보세요? 저는 유리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분에게 뭐 잘 보여야 되고 이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국민의 기대에 져버리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당은 자유파라는 정치적 대표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중도를 지향해서 중도로 가는 그 방향성은 우리 정당의 기본 뿌리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저는 이 역할을 견제해야 되는 역할을 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우리 당이 너무 국민의 시선을 쫓아가는 그런 방향을 제시한다면 저는 견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 시선을 가져올 수 있는 정당이 돼야 되고, 국민의 시선을 쫓아가게 되면 우리는 결코 문재인 정부의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정당의 이념이 없으면 그냥 선거를 치르기 위한 어떤 이익 집단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이익 집단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 기대는 감사하나 이준석 후보는 견제의 대상이다라고 소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준석 후보가 뭐 될지 안 될지 두고 봐야겠지만, 네, 뭐 만약에 된다면 우려되는 것, 우려됩니다. 네. 우려되는 것, 또 반대로 기대되는 것, 뭐 한 가지씩 꼽으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 얘기하시는 거는 뭔가 개파를 얘기하고 특정 네. 후보의 쏠림 현상을 보이지 않을까, 네. 또 그런 행보를 보이지 않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걱정하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우려되는 것은요, 이준석 후보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다시 모셔오겠다. 이 발언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국민이 본인의 능력이 있다고 해서 지금 여론조사를 1위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당원분들 중에서도 꽤 많은 분들이 능력 있다, 인정한다 라고 하시면서 이준석 후보에게 표를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능력이 있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어필을 하면서 왜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불러와야 되는지 저는 여기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뿐만 아니라 이준석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4.7 재보궐선거 때 단일화하면서 안철수 후보 역할이 있으셨잖아요. 그렇죠. 아주 신랄하게 그 후보에 대해서 그 당시 안철수 대표에게 비판을 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이제 국민의힘에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 거고. 그분이 당대표가 되면?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우리 당에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기호 4번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바로 대통령 선거에서 벌써부터 분열이 시작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준석 후보에게 꼬마 신랑이 옥동자를 잉태할 수 있나라는 비유 있는 비판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비판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옥동자 잉태라는 것은 대권 후보를 아주 안전하게 한 사람을 결국 만들 수 있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이제 그 대권 후보가 가장 적합한 사람이 최종 1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우려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2019년 10월입니다. 저는 10월 항쟁이라고 이제 이 이름을 붙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당시 문재인 하야, 조국 퇴진, 정말 범국민적 시위가 있지 않았습니까? 광화문 전체를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그때 이준석 후보가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나오지도 않았던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 사람이 지금 우리 제1야당의 대표가 된다면 우리 당의 가치가 어떻게 됐는지 저는 당연히 걱정돼야 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걱정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질문하고 싶네요, 진짜. 이준석 후보 토론회 때 그 질문이 왜 안 나왔을까? 조국 사태 때 당신은 광화문 집회 현장에 있었습니까? 반드시 해야 될 질문인 것 같은데. 제가 아마 저가 청년 최고위원이 아니라 같은 어떤 트랙에서 있었다면 그날 뭘 하셨습니까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어디 방송에서 조국 비판했을 것입니다. 그쯤에.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온 국민이 광장으로 나왔을 때 그때 뭘 하셨는지 저는 정말 한번 기회가 되면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자, 2030 세대로 좀 돌아가서요. 2030 세대시니까 사실 저희가 좀 궁금한 거를 여쭤보려고 하는데 저는 일단 40대 후반으로 이런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특히 여성들, 여성 30, 40 정도면 뭔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라고 하면 거의 매장되는 분위기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특정 여성 카페라든가 이런 온라인 공간에서 난 문재인을 지지해 하는 거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는데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바로 회원에서 퇴출된다든가 실제로 그런 경험들을 했었습니다. 2030 세대는 어떤가요? 분위기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40 또는 50 초반 세대에는 문재인 정부 또는 좌파 쪽으로 좀 시선이 가 있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근데 IMF라는 것을 겪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역사적인 시대에서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정말 아쉬운 것은 지금 2030 세대들 중에 정말 많은 지금 1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선거는 18세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전교조의 세뇌 교육을 받은 세대입니다. 저 역시도 학교에서 뭔가 딱딱한 선생님이 이렇게 수학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있으시고 양복 입으신 선생님이 있으시고 갑자기 개량 한복 입고 들어오셔서 교탁에 안 써 있으시고 학교 학생 책상에 딱 앉으시고 얘들아 이거 공부 이거 말이야 이거 중요한 거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거 얘기해 줄게 라고 하면서 뭔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나라의 비밀을 얘기하는 것처럼 학생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교조의 세뇌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받은 2030 세대들은 정말 독재는 나쁜 거구나. 일본은 나쁜 거구나. 이렇게만 배우고요. 산업화,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번영의 가치는 누군가가 독재를 하다가 어쩌다가 얻어 걸린 아주 작은 효과 정도로만 세뇌를 당하고 그렇게 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배고픔을 겪어보지도 못했고 전쟁을 겪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 가치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신에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다는 것은 어떤 정보를 받아들였을 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게 전신으로 가서 한나라당 때부터 우리 정말 편했을 때, 이런 위기가 오지 않았을 때, 그때 왜 이 정교조라든지 이런 넥스트, 우리 다음 후세들, 다음 세대들을 위한 이 대안 하나도 마련해 놓지 않고 천하태평으로 이렇게 있었는가. 저는 그것이 지금 제가 정치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세뇌가 당해 있고 이미 너무 깨부시기에는 너무 두꺼운 유리창을 개인들이, 2030 세들이 다들 형성되어 있다. 이게 너무 저는 가슴이 아팠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30은 지혜가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기심보다 정의가 앞서는 것은 대한민국 우리 피가 가지고 있는 DNA라고 생각해요. 너무너무 아직까지 이길 수 없습니다. 4.7 재보궐선거 하나 정도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피와 땀의 노력을 해서 다가오는 선거뿐만이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 2030을 끊임없이 설득해야 됩니다. 저는 질문에 대답하겠습니다. 아직은 부족합니다. 2030이 우리를 지지할 것이다. 자유파로 왔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되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2030, 그러면 어쨌든 그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네. 어쨌든 2030을 대표하는 아주 바른 가치를 가진 이런 미래의 정치인들을 사실 정당이라면 그들을 제대로 교육하고 길러내고 이런 시스템도 참 중요하잖아요. 네. 국민의힘이 그런 부분이 잘 갖추어진 정당이라고 보시나요? 사실은 여성 정치 아카데미, 청년 정치 아카데미를 양성해서 물론 그것을 하고 있는 또는 조직을 관리하는 국회의원이 있고 조직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정치 꿈나무들이 어차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국민의 눈높이와는 또 별도의 채널이거든요. 가치를 전달하는 학교가 양성되어야 되고, 꼭 학교라기보다는 다양한 플랫폼, 다양한 채널, 그리고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문화, 예술 곳곳에 우리가 그 가치를 심어야 되는 것이지, 정당 내에서 국회의원이 학생 수 모자라? 누구 좀 데리고 와 이렇게 해서 한 번씩 그냥 언론 플레이하는 영혼도 없고 효과도 없는 것,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그러면 어쨌든 청년 최고위원이 만약 되신다면, 네. 어떤 정말 아주 자유파의 가치로 네. 무장된 네. 이런 청년들을 잘 키워내겠다. 네. 키워내기 위해선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어떤 본인만의 보관 같은 게 있으신가요? 일단은 저는 제가 IT 마케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키워드 전략이나 다양한 홍보 전략을 통해서 그들의 생활 속에서 그들의 분노를 느끼는 그 키워드들을 다 합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대안까지 우리가 같이 제안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노출시켜서 자유파의 가치를 전하겠습니다. 좌파들이 수십 년 동안 했던 그 기초 단계부터 저는 하나 되잡아가면서 우리 가치가 옳다라는 것을 아주 기초부터 하나하나 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 연설 가운데 박정희 리더십을 강조하신 부분을 네. 봤어요. 네. 왜 2021년에 박정희를 언급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인물도 변했다, 가치도 변했다라는 말에는 정말 저는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연설 도중에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1963년 9월 28일 중앙방송 정경 발표에서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어떤 이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큰 잔치를 베풀고 모두 배불리 먹여줄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다 하루 배부르고 아흘에 굶어 죽어도 좋다는 얘기다 라고 직접 박정희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전형적인 지금의 포퓰리즘, 좌파 정권에 대한 비판을 63년이면 정말 옛날 일이잖아요. 네네네. 시대가 지나도 변치 않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답이 있는 것이고 해안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굳이 다시 언급드리는 이유는 2021년이고 2500년이든 절대적으로 옳은 해안이 있고 옳은 가치가 있습니다.
산업화를 이루고 근면성실을 통한 결국엔 번영, 이 가치를 지키는 것은 시대를 떠난 절대적 가치고 수호의 가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또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럼 재미난 게 뭐냐면, 네. 그 1961년 5.16 혁명 때, 네. 그때 이제 전면에 등장했던 세대가 한 30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종필을 대표로 한 30대 군 장교단이 혁명을 일으킨 건데, 그때 이제 첫 내각도 14명의 장관들이 대부분 한 명만 50대고 나머지는 거의 30대 초반 이랬어요. 그리고 44세의 대통령을 모시고 이런 완전히 세대 변화를 이루어냈는데 지금의 막 2030 열풍이 부는 이 시점에 나오신 분이 또 그때의 박정희를 얘기하시는 게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시대가 지나도 절대적으로 옳은 가치가 있고, 저는 네.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 이루신 업적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리더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한 가지는 항상 영남의 딸로 본인을 소개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경주 출신이시죠? 경주 출신입니다. 특별히 그 영남의 딸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최근에 이제 우리 당이 도로 영남당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라는 언론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 그게 나왔냐면요.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원내대표 당선되시고, 그리고 당대표 후보로 누군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언론은 뭐든지 써야 하니까, 그럼 주호영 후보께서 되시면 영남당 되는 거 아니다라는 프레임이 걸렸었고, 맞아요. 사실 그 전에도 우리 당은 70% 이상이 영남에 계신 또는 영남 출신으로 되어 계십니다. 이분들을 향한 언론의 공격, 그리고 좌파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의 입장은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남이 역사적으로 했던 아주 숭고한 희생과 그런 가치가 있다. 그리고 우리 당은 영남 당원들이 많다. 그것이 왜 공격의 대상이냐라고 오히려 대받아 쳐야 되는데, 지금 우리 당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영남당 아니다. 우리 다양한 지역 후보들이 있다. 비겁합니다. 저는 너무 비겁해서 저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저를 언론이 욕하시려면 욕하십시오. 저는 영남의 딸입니다. 저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영남의 딸이 저는 자랑스럽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희한하죠. 그렇게 전라도 사람들이 많아도 호남당이라고 얘기하진 않는데. 공격하지 않는데. 그러니까요. 네, 너무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고, 왜 공격을 못하냐면요. 또 똘똘 뭉쳐 있어요. 그래서 굳이 공격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아무거나 공격해도 그냥 가만히 있겠구나 하니까 다 공격합니다. 우리는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공격하지 마십시오. 우리 영남의 가치가 뭐가 어때서요? 영남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역사적으로 영남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업적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이 전쟁 때 이 낙동강 정선을 지켰기 때문에 지켰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네. 있는 것이고, 그 네. 이후에 어떤 산업화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네. 어떤 영남의 역할이 정말 큰데, 네. 오히려 요즘 와서 무시당하는. 네, 너무 네. 이상하잖아요. 자신있게 그러게요. 영남의 딸이라고 이 자리에서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네. 윤석열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넘어갈게요. 자유우파 가치를 네. 강조하시는데, 네. 윤석열이라는 이 인물, 네. 어쨌든 국민의힘의 입당이 이제 임박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 인물이 어떤 자유우파의 가치를 실현시켜 줄 만한 이런 인물이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대통령 선거에 대한 확실한 권력 의지가 있는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입당하지 않은 분을 지지하거나 줄을 서거나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정말 넌덜머리가 난 국민들로 하여금 출마를 당하는 것이다. 네, 출마한 것이 네, 아니라 출마를 당하는 것이죠. 당했다.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뿐만이 아닙니다. 최재형 감사원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많은
내외 또는 당 내외에 계신 그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시는 분들 모두 제가 다 아울러서 이분들 존경하고 또 지지해야 된다고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딜레마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자신 있게 입당하기에는 뭔가 개인이 해소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한 정말 명쾌한 해답 그리고 선택을 하셔서 저는 어떤 좀 자신 있는 움직임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입당을 하시는 모습도 기대하고요. 뭐 하지 않으시고 다른 방향을 하신다면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네. 뭐 어쨌든 출마 당했다라는 표현을 쓰신 네.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윤석이라는 인물을 뭔가 필요로 한다라는 뜻이 네.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글쎄 저도 뭐 윤석이라는 인물을 잘 쓰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글쎄 앞으로 두고 봐야겠네요. 네. 네, 다행히 어쨌든 그분이 강조하시는 게 그동안 여기저기 낸 메시지를 보면 주로 참 헌법 정신을 많이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 또 새롭게 선출되는 당 대표와 또 어떤 시너지 아니면 뭔가 또 갈등이 있을지 그건 좀 네. 봐야 될 것 같은데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이준석이 당대표가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개파 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입당하기에 정말 포용력을 가질 수 있을까? 저는 확실히 의문이 있습니다. 네. 그 이준석이라는 후보가 어쨌든 뭔가 2030을 대표한다라고까지 하기는 그렇지만 그 하나의 중요했던 게 이제 그 젠더 이슈였거든요. 네. 뭔가 남성들이 어떤 역차별 당하고 있다라는 네. 그 목소리를 그 어느 누구도 내지 않았는데 네. 그 부분을 내므로써 그 중에서도 2대 남으로 불리우는 20대 남성들의 지지를 받았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젠더 갈등 유발자가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우려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오직 이 부분에 대해서 정도인 것 같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이준석 후보와 입장이 같습니다. 대한민국 20대 남성들은 군 복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무가 가득하다. 의무만 많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권리는 현재 어떤 정부의 방향이나 이런 것에 때문에 여기에 대한 권리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대남이 피해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분열 조장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취임 연설에서 나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다라고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편가르기는 좌파들이 먼저 한 것입니다. 대통령부터 한쪽 성별의 편가르기를 해서 자신의 표로 생각하고 관리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피해는 국민 중에서 선량한 2대 남자들이 당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들의 편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준석 후보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준석 후보만큼 유명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 역시도 사실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인 존재라서 여성에게 뭔가 유리한 것 준다고 하면 솔직히 저도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정당의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 자리라는 자리를 준비하면서 제 생각을 확실하게 더 확고하게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거기에서는 확실히 대한민국은 대통령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성하고 있고 이대남들이 피해자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최종적으로 제 가치를 정립했습니다. 네. 저도 저는 이 문재인 정부가 글쎄요, 페미니즘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오히려 페미니즘을 단지 그냥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라고 보거든요, 네, 사실은. 이용한 것입니다. 여성, 할당제 비슷하게 장관의 일정 비율을 여성으로 채우겠다라고 해서 네. 선택한 그 여성 장관들 보면, 추미애, 김현미, 네. 그 외에도 김호란 진선미, 방역기획관 네. 등등 해서, 네. 오히려 정말 여성을 창피하게 만드는 네. 결국은 자기 편 사람을 뽑은 건데 이것을 그냥 여성으로 페미니즘으로 포장한 게 아니냐. 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얘기한 페미니즘이 오히려 여성들을 참
민망하게 만드는 이런 네. 결과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젠더 이슈가 글쎄요, 저는 2030 세대에서 이렇게 젠더 이슈, 젠더 갈등이 뭔가 첨예한가? 사실 잘 몰랐었어요. 근데 이게 워낙에 이제 이슈가 되다 보니까. 네. 그런데 실제로 어떤가요? 뭐 그런 갈등이 아주 크다고 보십니까? 갈등이 아주 큽니다. 20대 그래요? 남성들이 투표가 70% 이상이 나왔다는 것은 네. 충분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할 입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우리랑 다른,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세대가 그런가 보다 정도로 느껴서는 안 됩니다. 이준석 네. 현상이라는 것이 나타났고, 그리고 압도적으로 70% 이상이 나타난 것은 분명히 분석해야 되고, 조사해야 되고, 앞으로 대책 마련해서 네. 다른 쪽의 연령대와 다른 쪽의 어떤 성별에서도 우리가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네. 피해를 보고 있는 세대는 없는지 면밀하게 해서 대안을 제시하면 우리는 다시 정권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오히려 만약에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네. 이대남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대녀 네. 20대 여성들의 뭔가 지지를 네. 이 국민의힘이 잃어버리게 되는 이 부분은 어떻게 극복해야 된다라고 보시나요? 제가 조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까는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20대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심이 정의를 앞서지 못한다. 정의는 결국 이기심을 이긴다. 애국과 정의는 이기심을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대, 30대 여성일 때 나에게 자유를 주면 좋지. 나에게 할당 주면 좋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했을 때 좋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더 큰 생각을 하고 나라를 생각한다는 그 다음 더 큰 틀을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구나. 우리가 그냥 정치에 이용당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역할에서 우리가 무조건 20대 여성의 표를 잃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정답을 제시한다면. 네. 네. 어쨌든 20대 2030 세대의 어떤 지지를 이 국민의힘이 앞으로 잘 이렇게 뭔가 수용해서 이거를 어떤 정책이나 네. 잘 이렇게 반영해야 될 텐데, 네. 어쨌든 앞으로 청년 최고위원이 이제 되시는 게 1차적 목표시잖아요. 네. 어떤 청년 최고위원이 되면 내가 이것만큼은 꼭 하겠다라고 하는 본인만의 어떤 포부, 네. 비전 같은 거 있으시면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비전 말씀해 주셨으니까 비전 2가지 키워드로 갑자기 생각나서 좀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 지금 정당의 위기입니다. 국가의 위기 이전에 일단은 전당대회에서 정당의 위기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고위원이 된다면 다음과 같은 2가지 키워드 꼭 가슴에 지니고 항상 이렇게 소신 펼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용기. 용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 우리에게 상처가 날까봐, 우리가 욕을 먹을까봐 너무 겁이 많게 뒷걸음질만 쳤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국민에게 확실한 대안으로 가긴 되려면 야성을 갖추고 또 때로는 화끈하게 할 말은 하고 또 소신 있는 발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용기를 가지겠습니다. 2번째 키워드는요. 순수입니다. 순수. 정치는 정말 어딜 가든 정치인 이렇게 됐잖아요. 옛날에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됐는데 그렇죠. 요즘은 정치인이 왜 왔어 이렇게 됐거든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국민을 생각하는 이 순수한 마음이 없다. 그냥 그 겉모술수에 찌들어서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말은 절대 하지 않고 손해가 되는 사람은 정말 만나지도 않는 필요한 사람만 만나는 그런 이해타산적인 모습. 저는 싫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반드시 청년은 순수해야 된다. 순수하게 나라를 사랑하고 순수하게 정당을 사랑해야 되고 순수하게 이 정당의 이념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 순수 이 2가지 항상 가슴속에 새기면서 앞으로 자유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정당 지키고 싶습니다. 지금 벌써
투표가 사실은 거의 끝나가고 있는 네.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 이렇게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오히려 네. 또 속도 더 후련하고 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어쨌든 긴 시간 네.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도 어렴풋이나마 사실 뭐 다른 세대지만 2030 세대를 조금이나마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네. 마지막으로 네, 저희 조갑제TV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후보, 당대표 최고위원과 또 별도의 틀에 딱 한 명 선발하는 청년 최고위원 부문에 출마한 홍일점 후보입니다. 여성 후보인데요. 함슬옹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좀 많이 어렵죠? 저 함슬옹 이번 전당대회에서 잃어가는 자유파의 가치를 분명히 확고하게 하자라고 생각하면서 그 신념으로 용기 있게 출마했습니다. 저 함수롱 선택해 주시고 또 홍보 많이 해주시고 또 주변에서 이런 친구가 있더라 라고 좀 많이 알려주세요. 저 정말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좋은 일 반드시 바로잡는 일, 잘못된 거 바로잡는 일 하겠습니다. 함슬옹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청년 최고위원, 청년 부문은 저 함수로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특정 후보를 편향된 이런 채널은 아닌데, 그래도 정말 네. 홍일점으로서 이렇게 좋은 네. 얘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정말 여러 분야에서 네. 자주 만나 뵙기를 또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일단은 좋은 결과 있기를 네.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